한이나 작가님, 장혜영 의원님,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이나입니다. 저와 함께 관리를 빛내주실 장혜영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사회를 처음 맡아봐요, 행사에서.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래도 영화가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오전에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도 여러분 있고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고 이 뒷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운을 잘 누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요새 근황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야 뭐 한이나 작가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지내고 있죠. 요새 워낙 또 우리 사회에 좋은 일들밖에 없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네,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도 그렇고 세상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어디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좋을지 맨날 고민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사실 독일에서 오신 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모로 이렇게 같이 근황 엮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미디어톡 첫 책을 내고 난 뒤에 열심히 홍보 활동을 마치고 조금 여행을 올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사실 하와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을 가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또 하와이가 한국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시작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독일 역시도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들이 오래전에 먼저 가서 털을 잡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울증 다음으로 그 약간 디아스포라의 이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상태였고요. 마침 또 그때 영화제에서 제안이 와서 이 영화제 때문에 귀국했습니다. 너무 참석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보러 오신 거네요. 네. 박수 한번 드려주시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영화가 정말 너무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 이번이 가장 좋았던 장면, 혹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감독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꿈을 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어느 시대인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뭔가 초현실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런 마치 꿈속에서 내가 제일 좋았던 장면, 제일 마음에 꽂혔던 장면을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이 영화를 통틀어서 저랑 영화가 가장 많이 연결된다고 느꼈던 순간은 초반에 이제 아버지가 이 양의 기억을 이제 안경 쓰고 보기 시작할 때 딸내미가 이제 물 마시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 마시러 나와서 다시 아빠 뭐해? 라고 물어볼 때 다큐멘터리 본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눈물이 날 정도로 지루했어?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저도 그때 그 양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단 한마디도 거기 뭐 사랑이라던가 뭐 애정이라던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얼마나 이 양의 관점에서 이 가족과 니카와 이런 존재들을 사랑했는지가 느껴져서 제가 울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그 딸이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지루했어? 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뭔가 그 말을 마치 저한테 한 것 같은 꿈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그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 양이 남긴 그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 쭉 재생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울게 되었는데요. 그 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 양의 기억 메모리에는 매일 몇 초간만 저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테크노서피엔스가 언제 그 하루에 어떤 순간을 담을지는 사실 잘 모른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 이런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 사실은 되게 서사 중심으로 어떤 기억을 남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양이 남긴 기억들,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기억들이겠죠. 근데 그걸 살펴보면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닌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차 내리는 모습, 혹은 둘이서 떠들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장면, 미카가 놀고 있는 모습, 혹은 햇빛이 비추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몇 초간이 양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 순간들인 거죠. 그게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그거 굉장히 일상이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여기 양이 있다면 지금 어떤 순간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경을 벗었을 때, 그 리더기를 벗었을 때 다시 그 일상에 있다는 게 저에게는 또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행복한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 남겨질 만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그 미카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서 나오는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번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오늘 이 작품에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일단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가 계속 이렇게 매년 열려서 벌써 11번째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나 반가웠고, 그 영화제에서 하미나 작가님이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지금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던 분을 또 이렇게 게스트 프로그래머로 모시게 됐고, 그런 작가님이 왜 이 애프터 양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밤이 기억이 나요. 제가 애프터 양이 처음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혼자 밤에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헛헛하면서 슬프면서 그 아름다운 그 감정에 제가 너무나 막 아렸던 그 밤이 기억이 나요. 특히 이 영화의 OST로 굉장히 조용한 영화예요. 실제로 그 차 안에서도 소리가 안 들려서 그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그런 부분이 꿈처럼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유일하게 되게 잘 활용되는 음악이 그 밀리 슈슈의 모든 것에 나왔던 그 음악이에요. I wanna be a melody 하는 그 음악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가 그 앨범을 진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음악을 듣다 보면 정말 사무치게 느껴지는 정서가, 저는 노스텔지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냥 내가 이곳이 아닌 집으로 가고 싶다는 그 느낌? 그게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속한 어느 곳, 내가 온전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무언가가 되고 싶다 하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꿈꾸는 그 정서가 저에게 되게 강력하게 남아서 그게 디아스포라 영화제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하고 엄청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엄청 쓸쓸하죠. 그쵸? 네. 쓸쓸한데 막 엔딩곡이 나오는데, 근데 집으로 가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흩어지고 싶은 정서잖아요. 멜로디가 되고 싶고 하늘이 되고 싶고 바다가 되고 싶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싶은 건데, 사실 되고 싶다는 건 엄청난 주체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되고 싶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주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너무 쓸쓸하면서도 거기에 동조되는 이 기묘한 감정 같은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크게 이 주제로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제랑 진짜 딱 찰떡이라는 생각이 저도 듣다 보니까 드네요. 저는 사실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장기열 누님 생각이 났는데요. 진짜요? 오늘 여기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왜냐면 네. 정말 제가 예전에 한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장기열 누님의 그 최근에 출판이 된 책인데요. 엄차론이라는 곳에서 네. 굉장히 긴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인터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의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도라지 타령처럼 되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가 되고 싶다는 가사를 듣자마자
도라지 타령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의원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설명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를 받기로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했었던 작업은 창작이에요. 책을 만들고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악을 만들 때 제가 뭐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노래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전부터 노래 작업을 계속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에 노래를 넣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서 넣는다 이런 궁지통의 작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음악을 만들게 됐는데 뭔가 창작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원형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음악을 만들 때 어떤 형태를 참조하면 좋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런 아리랑이나 아니면 도라지 타령처럼 뭔가 작작 이상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아이유 노래는 진짜 너무 좋은데 따라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도라지 타령이나 특히 이런 노동요 같은 것들은 이제 받고랑 매면서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작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계속 이 노래가 남아서 누군가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계속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뭔가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라지 타령 같은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실 줄이야. 저는 정말 행복하네요. 만드는 사람으로서. 왜냐면 그 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디아스포라의 삶이, 그러니까 항상 이동하면서 사는 삶이 제가 최근에 계속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짐을 계속 줄이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 없어져요. 뭔가 버리고 다 짐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뭔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이랑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매번 이동하면서 사는 삶. 그런데 그 도라지 타령이라는 말이 내 거라고 이름 딱 도장 찍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한 거야.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낀 어떤 경험이나 그때의 정서나 노랫말을 그냥 물려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이름표를 누군가가 나에게 남겨두는 어떤 사랑의 조각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게 약간 거창하게 얘기해보면 그런 종류의 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뭐 꼬리표가 붙는다면 한국 문화 내지는 뭐 한국 전통 문화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면 뭐 이주민이 왔을 때 홍어를 먹을 수 있게 되면 호남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라든가 아리랑을 부를 수 있게 되면 뭔가 한국인 같은 그래도 한국에 적응을 했네 한국을 안 해 라고 인정을 받는다던가 이제 그렇게 어떤 정체성의 일부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도 그리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이 애프터 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끊임없이 함께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영화를 이제 쭉 보면서 약간 인간이란 뭐지? 내지는 뭐 사랑이란 뭐지? 아시아인이란 뭐지? 기억이란 뭐지? 아무튼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개념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너무너무 정말 저에게도 그런 영화였고요. 일단 그 장면 자체가 계속 이렇게 겹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목소리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여러 번 심지어 톤이 다를 때도 있어요. 톤이 다르고 같은 장면도 다른 다른 그 앵글로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사실은 그게 기억이 가진 속성과 되게 유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10년 뒤에 이 기억을 되돌아보면 제가 아마 왼쪽에 앉았었는지 오른쪽에 앉았었는지 헷갈릴 거예요. 아마 되게 추상적인 어떤 느낌만 기억하고 있겠죠. 그 기억의 모호함 같은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한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접붙이기
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삶도 그렇고 뭔가 문화적인 원형을 이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하다못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렇게 게스트 토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얘기를 붙여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정말로 생명이 이어지고 또 경험과 문화가 전수되는 되게 원형적인 패턴을 참 잘 잡아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그 뭔가가 전수되는 원형적인 형태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디아스포라가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가리키긴 하지만 저는 사실 진짜 코리안이에요. 정말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그 너무나 외국인을 만난 것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본 것도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제가 결정해서 가는 게 처음이었던 거죠. 그 영어라는 언어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디아스포라 영화와 디아스포라 문학에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까? 그게 정말 저의 좀 의문이요. 지금도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디아스포라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막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포라적인 경험이 저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부모님은 전혀 교육받지 못한 제도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아래에서 저는 자랐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너무나 교양 있고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이 된 거죠. 지금도 이렇게 영화제에서 토크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지만 그게 제가 자라온 어떤 배경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계급적인 디아스포라도 저에게 이방인으로서의 공감을 주는 것 같고 또 저의 첫 책이 여성 우울증이었는데요.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경험도 저는 되게 이방인의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과 사람들이 너는 이걸 느껴야 해, 넌 이래야 해 하는 이야기 사이에서의 균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혹은 사람이 너무 가혹한 환경에 오래 처하게 되면 현실과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 의식을 분리하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뭔가 인지적으로 택하게 되는 전략이에요. 그런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감독님께서는 그리고 이우연님께서는 원래 창작을 하시다가 국회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에 가게 되셨는데 그 장애영이라는 정체성이 되게 다른 여러 사람으로 되게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경계 사이에서의 경험들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막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뭔가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넘나드는 다른 여러 공동체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나는 속한 존재인가 혹은 아닌가 만약에 속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 존재인가? 라는 고민을 해본 존재들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디아스포라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의 지금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가장 약간 이질적인 존재로서의 직장에 다니고 있기는 하죠. 살면서 정말 여러분께서도 이제 10년 후에 어쩌면 국회의원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간절히 원하는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선거권이 있으시면 선거권이 있다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거권의 이제 영역에서 세계에서 피선거권의 영역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현기증 같은 건데 대한민국에 여기서 깜짝 퀴즈, 상식 퀴즈, 사실 상식은 아니죠. 국회는 별로 사랑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관련된 지식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될 건지를 한번 찍어서 맞춰보시죠.
20% 이상일 것이다. 20% 이상일 것이다. 한 분. 네, 그러면 20% 이하일 것이다. 아, 이렇게 상식적인. 네, 하지만 20%가 이제 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19%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30대 여성은 몇 명일 것이냐를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도 5명 정도 될 것이다. 5명 이하일 것이다. 네, 100점입니다. 네, 정말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저기 좀 착각이라도 이 관객분들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현실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장밋빛 꿈을 꾸셔야 이상을 가지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요. 딱 3명입니다. 대한민국 1%예요. 3명. 저, 류호정 의원, 용행 의원 이렇게 딱 3명이 대한민국의 30대 여성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낯설게 여겨지는 존재로서 매일매일을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아마 공감대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가장 그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늘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여성이니까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이 출생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50대 스카이 남성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30대 여성으로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자기들이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이 세계에서 주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방인으로서 나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새로운 언어, 나의 언어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네요. 세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유호정 의원과 연예인 의원과 장혜연 의원 되게 관심 있는 국회의원 생각이 너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 그래도 저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약간 자조 섞인 표현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법기관으로 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니까 이나마의 발언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발화 권력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나와 같은 상대적인 어떤 그 공간에서 주류로 속해 있지 않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 디아스포라 특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인 사람들의 영화나 문학들이 많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가이고 정치인으로서 만났지만 이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요새 미국에서 너무 뭐 베트남계 미국인이라던가 아니면 호고나다 감독도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약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백인들만 나오는 백인 감독만 나오는 그런 영화들과 책들만 보고 자라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책을 출판해서 내고 뭐 캐시바콩 같은 마이너 플레이스 작가도 이제 나오고 이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적으로 어떤 그 창작의 활동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건데요. 그게 이민 1세에서 2세, 3세에서 내려오면서 그 자원이 좀 더 확보된다는 것이 제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그 윗세대에서 많이 그 생존을 이렇게 해준 거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손들이 어떤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시아와 관련된 어떤 제도, 어떤 학부 과정이나 어떤 과들이 대학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수들을 임용하게 되죠. 그럼 정말로 이제 그 이민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나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무언가를 해서 저희 작가니까
제 책을 출판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번역된다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글을 쓴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너무 어렵죠.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사람이 영어로 글을 써서 출판한 다음에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쓰는 것 자체, 어떤 글을 쓰는 어떤 그 머릿속의 사고 구조 자체, 그 호고남도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그 룰, 규칙 자체가 서구화된 것이기 때문에 소재는 아시안이더라도 그 방식은 그 세계의 규칙에 맞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한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우리랑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의 콘텐츠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현실에서의 덧붙이기들, 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다시 많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것으로 도로 붙일 것인가, 그리고 붙인 그 결과는 또 무엇을 향할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새로운 고민인 것 같고, 결코 그게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서구가 정해줄 수 없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많은 것들을 접붙여낸 지금의 현재의 우리는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궁금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디아스포라가 아닌데 왜 디아스포라 이 영화에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평소에 지내시면서 내가 이방인인 것 같다는 그런 감각? 뭔가 외부인인 것 같다, 이방인인 것 같다 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네, 조금씩 조심스럽게 비온 뒤 죽순처럼 손이 이렇게. 네. 아까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의원님께서 이 영화가 되게 한국 같다, 그리고 AI 썼다는 표현도 아까 저랑 대화 중에 하셨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이 영화에는 진짜처럼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자연스러운 장면 같은 건 부부가 대화 나눌 때나 전화 통화할 때 좀 되게 어색하잖아요. 되게 이렇게 딱 정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약간 관계가 껄끄럽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자동차에서 움직이는 것도 차 소리가 들리지 않고 도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떤 진짜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양의 기억들, 양이 누군가 미카를 바라볼 때 그런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미카가 아빠에게 왜 지루할 만큼, 눈물이 날 만큼 지루했냐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진짜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주는 때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영화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앤 타임이잖아요. 어느 시대의 어느 장소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영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되게 기본적인 정보들인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그걸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 영화 안에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너무 시각적으로 정돈되어 있어서 약간 세트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진짜 그 자체로 그냥 컴퓨터 그래픽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굉장히 내기 위해서 감독이 애를 많이 썼고, 그런 방면에 엄청나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게 사운드에서도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앰비언스라고 하죠. 보통 이 현실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있는 현장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엄청나게 줄여놓고 진짜 전화할 때 듣는 것처럼 사람의 아주 작은 목소리까지도 또렷하게 들리는 방식의 음향들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장면, 특히 숲이 같이 나오는 장면들에서의 대화들 있잖아요. 어떤 상대방의 감정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에 접속해서 그 사람한테 소중한 게 뭐였는지를 알게 된다든가, 그런 순간들에서는 엄청나게 진짜로 그 모든 이질적인 시각적이고 어떤 청각적인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이건 삶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베스트는 저는 이제 약간 양과 미카가 같이 숲을 거닐면서, 사실은
진짜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양이 그런 나무에 접붙이기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미카를 위로해주는 거잖아요. 정말 다정한 방식으로 위로하죠. 네, 맞아요. 가르치는 방식도 아니에요. 이렇게 애둘러서 조용하게 그 위로하는 거 너무 감탄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 모든 게 다 가상현실이든 가짜이든 그래픽이라고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오가는 마음은 너무 진짜다. 저는 그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공감해요. 붕 떠있다는 감각, 디아스포라가 내가 이곳에도 저곳에도 없는 것 같은, 혹은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는 감각일 수도 있겠죠. 현실에 발붙이고 있지 않은 그 느낌을 정말 사운드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말씀이네요. 그래서 감독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되게 모호하게 똑같은 장면이 이어지다가 정말 진짜 같은 순간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굉장히 연결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훨씬 진짜처럼 느껴져요. 가장 살아있는 어떤 순간들로 보이고 그게 공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속하는 게 아니라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딱 진짜인 것이 보이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양의 기억에 처음 접속할 때도 들리는 소리가 숲소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생각해보니까 딱 떠오르네요. 또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국회라는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공간에 계시지만 의원님께서는 국회 안에서 어떤 그런 진짜인 순간 그래도 연결되어 있고 뭔가 내가 정말로 이것들과 정말 진짜로 만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왜 요새 판타지 소설 제목들이 유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내가 국회의원? 약간 이런. 솔직히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임기 초부터 상당히 한 2, 3년 정도까지 계속 그랬었는데 아니 이제 국회의사당은 말 그대로 정말 그냥 국회의사당이잖아요. 이 파란 뚜껑에 이렇게 생겨있는 이 건물이 나의 일터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걸 현실감이고 자연스럽게 느끼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한다고? 여기 내 방이 있다고? 라면서 굉장히 많은 이질감을 느끼고 맨날 의원님들 앞에 서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이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별로 존경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왜 존경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고 약간 연극적인 모든 것들을 제가 그냥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행, 국회의원 드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드랙을 하면서 정말로 약간 그것이 나와 진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거 녹화가 되고 있다. 이거 드랙이 너무 웃겨.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로 제가 연결된다고 느끼는 순간은 자료들을 볼 때예요. 근데 어떤 자료를 볼 때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로 뭐 장애인이든 아니면 여성이든 아니면 이주민이든 이런 우리 사회의 상대적인 소수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하면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난 다른 이제 의원님들이 혹은 꼭 의원들이 아니라 보좌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 뭐 사무처든 아니면 뭐 다른 연구기관들이 해왔었던 그 작업들을 쭉 볼 때 국회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정쟁의 공간이고 난리를 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회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국리를 해왔었던 이 아카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양이 죽고 나서 그 기록을 만든 사람들은 사실 많이 이제 국회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왔었던 그 기록들에 접속할 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만날 때 그때가 사실 저는 너무 국회의원의 일을 너무 잘했고 너무 설레고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걸 되게 느끼게 되는 순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갑자기 뭔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넘겨볼 때 의원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사실 정치인이라는 거는 세상에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소문과
그냥 어떤 교육받은 생각들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정말 가장 어떤 진실을 알기가 어렵고 뭔가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뚫고서 정말로 무엇이 진짜였는지를 알기 어려운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시도와 그런 걸 다 그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그 이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놀랍고 존경스럽게 느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작가님이야말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목형의 삶의 양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걸 최근에 이제 오늘 이 대화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다양한 낯선 사람들, 낯선 커뮤니티들 속에서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은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였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베를린에서 난민으로 온 이민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레바논에서 온 그 영상과 연극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수업을 듣게 됐고, 그 수업 이름이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라는 게 수업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기도 하고,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런 수업이었는데, 그 작가는 레바논이 내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내에 사는 사람들보다 레바논 밖에 사는 국민이 훨씬 많을 정도예요. 근데 그 작가는 저보다 이제 한 세대 위 사람이고, 젊었을 때 이제 레바논을 탈출한 거죠. 그 상태에서 그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집에 온 느낌인 거예요. 너무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레바논 사람이고, 전 전쟁을 겪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느낄까? 제 여러 가지 이제 아직 답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울증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통감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굉장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켜보고 그걸 어떻게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온 사람의 삶이나 대화를 제가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울고 있지 않거든요, 더 이상. 되게 가벼운 얘기 하듯이 말해요. 그래서 내 동생이 길을 지나가다가 총을 맞았다니까? 푸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너무 말하지 않아도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겪었을 그 많은 고통과 자기의 고국에 돌아갈 때마다 느꼈을 그 매번 희망을 갖지만 매번 절망하고 나오는 그 통과한 그 경험들이 저에게 되게 큰 어떤 여기가 내 집인 것 같다 이런 감각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디아스포라 그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어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측면들 가운데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처음에 이 영화가 뭐에 관한 영화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인간의 조건에 관한 영화인 것 같다. 내지는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라고 굉장히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이란 뭔지, 인종이란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흔들어 놓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한가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데 바로 그게 감독의 노림수인 걸까 싶기도 하고, 지금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시각 언어로 말을 하고 있지만 당장 오프닝 시퀀스를 돌이켜보면 이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마는 흑인, 아빠는 백인, 딸은 중국인, 그리고 이제 딸의 형제는 사실은 테크노 사피엔스이고 4인 가족 수행을 위해서 미친듯이 춤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얘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뭐 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 가족의 인종적 구성을 아버지가 아시아인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흑인이었고 자녀가 백인이었다든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구성이었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다르게 읽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되게 봤던 그때 상상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그 아시안이다. 갑자기 영화가 사고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한해 정서가 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영리하게 이거 사실 그냥 꿈에서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그 인종 구성만으로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애썼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저는 약간 백인 남성을 화자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영화적인 문법, 영화적인 주인공을 선택해서 이걸 처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 다양한 의미로 다가가는 작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죠. 약간 타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버지를 폴리피스의 백인 남성으로 둔 것이 저는 또 그 기술을 이제 SF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인물마다 되게 다른 것도 흥미롭게 봤어요. 그 이제 양이 이제 딱 작동을 멈추고 나서 여러 군데 이제 고치려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음모론적이에요. 그래서 막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너 전부 다 빼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진단비만으로 250달러인가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물질화해서 보죠. 그 양을 인간적인 그런 걸 빼고 이렇게 다 분해가지고 남은 건 어떻게 할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지식적으로 막물가면서 뭔 얘기를 해도 너무 중요한 가치고 너무 자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다양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저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요새 하도 챗GPT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챗GPT 자체보다도 그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인간이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너무 흥미로워요. 근데 거의 막 좀 즐거움을 하고 놀라면 타자잖아요. 어쨌든 챗GPT도. 그러니까 낯선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사실 경향이 되게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되게 앞서서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이 다 파괴할 것이고 그럼 또 그게 또 이야기가 돼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흔한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되게 차가운 기술이 어떤 인간이 좀 더 그 사랑과 감정에 대한 걸 다 알고 있는 존재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서사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양이 보여주는 사랑이 더 저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양의 기억을 보기 전에 그 부부의 관계도 약간 깨름직하고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첫집이. 그래서 약간 좀 삶이 떨떠름하다가 그 양의 기억을 보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거든요, 관계에. 사랑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양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이란 게 참 뭘까? 정말로 그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챗GPT가 가지고 온 내지는 챗GPT가 오늘 열어젖힌 이 챗봇형 AI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충격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충격들은 인간이 역설적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창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보기 좋게 이제 무너져 내렸고 이제 뭐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뭐가 사랑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쯤에 갔을 때 이제 베타 기억에 접속하게 되고 알파 기억에 접속하게 된다는 건 인간으로 따지자면 전생에 가까운 건데 맞아요. 전생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거의 윤회를 2번 거친 사랑을 보조할머니 이제 그 복제 인간하고 같이 하고 있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사랑이 인간의 것이야? 그러면서 복제 인간이 한 번이라도 되고 싶지 않았냐는 멍청한 물음에 대해서 일가를 날리잖아요. 인간은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저는 정면으로 그 불안을 잘 표현을 해준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언어학을 하는 친구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챗GPT한테 온갖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챗GPT한테 가졌던 관심만큼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타자들에게 말 걸기 위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노력했는지 돌이켜보면 너무 씁쓸한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저는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우려와 예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좀 자기 실현적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그 기술로 향하게 되고 그럼 정말로 그게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 실현적인 측면이 있다고 느끼고요. 저는 그 타자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짧지만 진짜 좋았던 장면이 이 가족 사진 찍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관점에서 사실 그 가족 사진을 찍혔다가 그 아빠가 양의 기억을 보고 난 뒤에야 자기들을 보고 있던 양의 눈빛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쳤을지를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그 양 죽음 이후로, 양을 상실한 이후로 그 가족들이 경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걸 찍는 그 장면, 그 사진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셋을 보고 있던 그 양의 표정과 얼굴을 기억해내는 거.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타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말 그대로 재비적인 존재로밖에는 남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선이 겹칠 때, 그러니까 그 편집이 되게 좋았는데 처음에는 양의 그 1초인가요? 그 이상인가요? 몇 초짜리 그 기억이 있고 그 기억에서 굉장히 애매한 편집을 통해서 그 순간을 기억해낸 사람의 이제 어떤 기억이 훨씬 더 길게 중첩되면서 우리한테 스토리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또 저는 되게 그 말씀하신 것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일이 진짜 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디아스포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라는 생각이 전 좀 들고요. 그냥 우리 모두 다 짬뽕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맥락이 뒤섞인 존재이고 이미 한국 그렇고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제 시간이 갈수록 제 머릿속에 얼마나 서구화되어 있는지를 더 느껴요. 제가 책을 읽어도 제가 뭐 정약용이나 율곡 이이에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프랑스 여성의 쓴 글에 더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팅 자체가 얼마나 내가 서구화되는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 한국인이고 그리고 또 저희 이월머니 무당이셨거든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또 동시에 저도 이공계예요. 그래서 아주 그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도 있는 그런 되게 짬뽕된 그런 그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디아스포라는 경계를 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경계를 모아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경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나고 보니 우리 다 그렇게 비슷한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었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디아스포라의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 모든 게 양이 죽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죽으면서 시작되고 알게 되는 얘기들이라는 점이 사실 저를 좀 슬프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타자의 소중한 존재나 그걸 통해서 깨닫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존재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 슬플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인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마치 그 죽은 다음에 기억에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서로를 알 수 있을 수는 없을까?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제 법이 한국 사회에 소개된 거는 벌써 2007년대 일이니까 이제 뭐 15년, 16년이 되어가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차별이라는 건 뭐 분명히 그 자체로 부정적인 맥락이지만 기본적으로 당신이 겪지 않은 일을 내가 겪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이 겪지 않은 일을 내가 겪고 있다는 거를 말해봐야 오히려 그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현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양들의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듣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지금 이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처럼 타자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이 세계가 녹아내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가엽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그 공고한 자기의 세계의 존속을 위해서 이제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만함이라고 할까요? 방과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앞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차별의 장면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아빠도 그 복제 인간들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하지만 사실 그 영화에서 정말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경험을 보여주는 건 그 복제 인간과 테크노서페이스인 양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참 제 마음 깊이 남았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오래 나눴는데 관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과도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감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방금 영화제의 존경하는 스태프 이존경 진짜입니다. 존경하는 스태프분께서 질문자 선착순 두 분께는 영화제에서 주시는 기념품 증정 이벤트가 있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손을 들기에 조금 더 용기를 내시라고 영화제에서 메모를 전해주셨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셔도 좋고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어도 좋고 꼭 영화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하미나 작가님이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질문도 좋고 자유롭게 말문을 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계라고 하는 것은 늘 인간의 의지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죠.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두 분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상영했던 헤어질 결심을 이제 두 번째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AI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앞으로의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야 돼. 그럼 미래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정도의 영화도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단순히 한 중반부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영화에 인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이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거의 매년 이렇게 관객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영화는 어떤 관점에서 볼까? 다른 관객분들도 다 자기만의 시각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시각에서도 영화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이 영화를 제가 보는 관점 이별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자 헤어질 결심,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또 그 제목 자체도 하나의 이별과 맥락이 통하잖아요. 영화를 두 번 다시 보았을 때에도 뭐 안 보이던 장면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그 대단한 감독님이시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또 매스컴을 또 많이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즘은 또 요즘 들어서도 항상 이제 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또 이별의 연인 간의 이별의 그런 큰 문제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이별을 요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 연인 간의 이별에 있어서는 왜 항상 그렇게 건강한 이별이 되지 못하고 그런 좀 극단적인 일도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 미카와 양과의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겪게 된 그 미카가 느끼는 그런 폭발적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한 번씩 터져서 나오기는 하는데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줬고 그게 만약에 실제의 우리의 미래에 올 수도 있는 모습인데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런 상황이 어떤 또 다른 미카에게 닥쳤을 때 그 미카가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한 이별에 대한 그런 어떤 무슨 학교라고는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연인 간의 이별에 대해서도 그런 건강한 이별을 못하고 안 좋은 범죄들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 정말 우리 성인 어른들이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하고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나가서 생각을 할 때 정말 AI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고 챗 GPT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구글의 바드라고 하나요? 그것도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 가까이 이제 AI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우리의 인간만이 가진 그런 어떤 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동이라든지 그런 인간들이 가지는 또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사실 가까이 있는 곳이 이런 정신과 병원이 가까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신과라는 그 병원은 너무나도 사실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고 저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했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기록들이 남게 되고 그런 기록들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알게 되면은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세간적인 시각으로도 저를 바라보진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시면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까이 있는 병원 기관, 그 정신과라는 병원 기관도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소아과나 다른 내외과, 외과 가는 것처럼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의원님도 오셔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연인 간의 이별에 있어서 그런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혹시라도 지금이시라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세부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상을 빌려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안전 이별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는 이별도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험들을 이제 여성들이 많이 겪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좀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정말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치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이것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그 사람에 대한 헌신이고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파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폭력은 폭력대로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한다고 해도 무엇은 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규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성교육의 문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음 분, 네. 역시 천문이 열리고 나서 여기네. 그 번쩍 드셨어요. 하늘로 솟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걸 잘 참여를 안 하는 성격인데 일단 영화를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일단 전 인천 토박이고 그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고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장혜영 의원님 책도 보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실물 앞에서 너무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애프터 양을 원래 전주에서 작년에 첫 상영 개막작을 했을 때 보려고 했는데 티켓팅이 실패해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CGV 아트하우스에 이제 상영을 시작했을 때 보고 작년에 보고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약간 알 수 없는 우울감이라거나 그냥 눈물이 났다거나 왜 났는지도 모르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분위기나 약간 연출이나 이런 거에 휩쓸려서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바쁘게 이제 사회복지사로 살다가 어느 날에 이제 사운드 트랙을 듣다가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한 20분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이 영화를 그렇게 감명 깊게 본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삶에 이제 이 영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고 나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사운드 트랙을 듣고 이제 그렇게 눈물이 난 뒤로부터 이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왜냐면 양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지금 이 시각으로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내가 열심히 삶을 살수록 약간 양을 의지를 이어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보니까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 감독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감상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양의 끝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이 양의 끝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그 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는 게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잘 작별하는 것, 잘 애도하는 것, 그 끝을 끝답게 잘 하는 것이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걸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읽고 싶은 시가 있어서 사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를. 쉼보르스카의 끝과 시작이라는 시집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끝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양이 얘기했을 때 없음이 있기 때문에 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네. 폴란드의 시인입니다. 끝과 시작. 모든 전쟁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만 하리. 그럭저럭 정돈된 꼴을 갖추려면 뭐든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시체로 가득 찬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길가의 자네들을 한 옆으로 밀어내야 하리. 누군가는 호우작대며 걸어가야 하리. 소파의 스프링과 깨진 유리 조각, 피 묻은 넝마 조각이 가득한 진흙과 잿더미를 헤치고 누군가는 벽을 지탱할 대들보를 운반하고
창에 유리를 끼우고 경첩에 문을 달아야 하니 사진에 근사하게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요구되는 것. 모든 카메라는 이미 또 다른 전쟁터로 떠나버렸건만 다리도 다시 놓고 역도 새로 지어야 하니 비록 달아서 누더기가 될지언정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를 손에 든 누군가가 과거를 회상하면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누군가가 운 좋게도 멀쩡히 살아남은 머리를 열심히 끄덕인다. 어느 틈에 주변에는 그 얘기를 지루히 여길 이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고 아직도 누군가는 가시덤불 아래를 파헤쳐서 해묵어 녹슨 논쟁거리를 끄집어내서는 쓰레기 더미로 가져간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 자리를 양보해야만 하리.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보다 더 알지 못하는, 결국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원인과 결과가 고루 덮인 이 풀밭 위에서 누군가는 자리 깔고 벌렁 드러누워 이삭을 입에 넣은 채 물끄러미 구름을 바라보야만 해요. 끝입니다. 같이 읽고 싶었어요. 끝내라는 건가요? 5분 남았습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그래도 질문을 네. 할까요? 네. 그쵸, 5분 동안 압축적으로 네. 열심히. 네, 바로 손을 들어주셨어요. 들어달라는 말씀을 하기도 전에 저희의 마음을 읽고. 네, 여기 마스크 쓰신 분. 안녕하세요. 저 감상 얘기를 된다고 해가지고 5분을 좋은 영화 보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 들어서 우리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네. 지금 3분 정도 손 드신 것 같은데 맞아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칭찬받으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문을 하자면 저는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미술을 하면서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이게 뭔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장혜연 의원님도 그렇고 하민아 작가님도 그렇고 글을 쓰시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하시니까 약간 그런 괴리?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네 짧으니까 뭐랄까요? 네. 네, 느꼈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좀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듣고 네, 네. 네, 얘기하죠. 아마 그 뒤에 손 들고 계신 하얀색 옷 입으신 분? 아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우선 짧게 소개를 하자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1.5세대 이주민이고요. 네, 저는 초중고 대 어쨌든 모든 교육과정을 한국 일반 학교에서 다녔고 지금은 글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자로서의 고민이기도 한데 저도 항상 사실 저는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하민아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선 위에 있는 상태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것이 저의 약간 인생 화두이자 창작의 화두인 사람인데 항상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경계를 좀 펼쳐 보이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경계가 보이지 또는 보이더라도 어떤 선명한 무엇이 아니라 정말 현미경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것이 경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어떤 걸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창작자로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더라고요. 결국엔 재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물론 저는 일부분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리티라고 감히 생각하진 않지만 동사자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죄송해요 제가 말 길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 얼마나 가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그것이 잘 가지지 않거나 또는 정말 그 언어가 없어서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이 상태를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는데 그 창작의 과정에서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미연 작가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잖아요. 음모론도 있고 박물관처럼 있고 그 재현의 방법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는 두 분 다 작가님이시고 창작자이시니까 하시는 작업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그것이 가닿았으면 좋겠으신지 네, 질문하고 싶은 뭔가 되게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마지막 한 분 얘기 듣고 끝내고요. 네, 아까 손을 드셨던 네, 아까 손 드셨던 분은 네, 네, 아주 짧게 그리고 마지막 짧게 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저는 아까 전에 저쪽에서 질문하신 분이 노래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고 했는데 저는 방금 하미나 작가가 그 읽어준 신보르카 시인의 그 시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났어요. 그래서 이 시를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들고 와서 읽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네, 저부터 그럴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시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영화에서도 진짜의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마음에 정말 대체 불가능한 기쁨이 차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창작의 동력은 완벽하게 그거예요. 내가 기쁜 순간, 뭔가와 진짜로 만났다고 생각한 거. 내가 슈퍼스카를 읽다가 GV를 하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독자와 대화를 하다가 뭔가를 만나는 그 순간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하고요. 대신 미래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달 정도의 미래는 생각하지만 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질 거란 생각이 들 때에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질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 실패할 거라고 걸 알면서도 한 사람들을 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기쁨을 쫓는 게 저에게는 그 창작의 큰 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마무리 인사하라고 독촉이 왔으니까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짧게 대답을 해보자면 저는 창작의 불안을 느끼는 거는 너무 상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안 없이 창작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전 화를 내고 싶어요. 그거는 어떤 숙명 같은 거,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지만 그 불안을 뚫고 지나가는 질문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이야기로 성립되지 않는 그냥 문장들의 나열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가? 완결된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을 내가 만든 것이 통과할 수 있는가? 그걸 통과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관문은 이것은 좋은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야기이고 좋은 이야기라면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이게 나에게도 소중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고개 끄덕거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설령 3가지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케이여도 남들은 오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좋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